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강태우가 변호사와 함께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지은 그 미소,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수진아,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이 칼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은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다. 판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양육권도 주양육자로 아버지. 나는 면회권만 주어졌다. 한 달에 2번, 지정된 장소에서 2시간씩.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소할 힘이 없었다. 돈도,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강태우는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 내가 아이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녹음, 내가 밤늦게 집을 나가 방황했다는 이웃들의 증언. 모두 조작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처럼 들렸다. 결혼 10년. 강태우는 처음부터 완벽했다. 대학 선배, 안정적인 직장, 부드러운 말투. 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빛나는 아내가 되고 싶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회사 일을 줄이며 가정을 지켰다. 그가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가 나도, 핸드폰을 숨겨도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게 무서웠다. 진실이 두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잠금 해제된 화면에 뜬 메시지. 오늘도 보고 싶어, 오빠. 보낸 사람, 이지은. 이지은은 태우의 회사 후배였다. 20대 후반, 예쁘고 야무진, 승진이 빠른 여자.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회사 회식에서 태우 옆에 앉아 웃던 그녀를 기억한다. 그때부터였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나는 태우에게 물었다. 조용히, 싸우지 않으려 애쓰며. 지은 씨랑 무슨 사이야? 그는 처음엔 웃었다. 후배일 뿐이야. 왜 그래? 그러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자 표정이 굳었다. 내가 뭘 알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밀쳤다. 그 후로 모든 게 빨랐다. 태우는 이지은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내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우울증이 있다고,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돈을 주고 진단서를 받았다. 내가 먹던 항우울제 처방전을 조작해 장기 복용으로 만들었다.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는 내가 아이를 데리러 늦게 온 나를 강조하며 불안정한 어머니라고 말했다. 나는 변호사를 구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공덕 변호사는 증거가 약하다며 포기했다. 법정에서 태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최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지은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 언니가 갑자기 저를 욕하고 오빠를 협박했다고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치면 더 미친 여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는 집을 나왔다. 태우는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렸다.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관리비, 생활비. 이전에 하던 파트타임 일로는 감당이 안 됐다. 편의점, 카페,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민석이를 만나는 날이 유일한 낙이었다. 처음엔 민석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지야, 아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변했다.
태우와 이지은이 함께 사는 집이 더 크고 더 재미있고 더 안정적이었다. 이지은은 민석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 사실을 SNS에서 확인했다. 이지은의 인스타그램. 가족 사진. 태우, 이지은, 민석이 셋이 웃고 있다. 캡션, 우리 행복한 하루.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토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날부터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침묵은 계속됐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민석이를 만나는 날은 항상 같았다. 서울 시내의 가족지원센터. 유리벽으로 분리된 면회실. 감시 카메라 아래 지정된 테이블. 처음 1년은 민석이가 달려왔다.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석아. 아빠도 엄마도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2년째부터 아이는 조용해졌다. 테이블에 앉아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아빠가 새 집 샀대. 수영장도 있어. 그래. 좋겠다. 지은 이모가 나보고 싶을 때마다 케이크 사줘. 나는 웃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3년째 아이는 나를 자주머니라고 불렀다. 한 번. 그때 나는 화장실에 가서 30분 동안 손을 떨었다. 나는 일을 3개 뛰었다. 아침엔 카페, 낮엔 청소, 밤엔 편의점. 잠은 지하철에서 잤다. 몸이 망가졌다. 위장약을 달고 살았다. 그래도 돈을 모았다. 변호사 상담 비용, 민석이 선물, 그리고 나중에 쓸 돈. 태우와 이지은은 잘 살았다. 태우는 승진했다. 상무가 되었다. 회사에서 가정적인 가장으로 소문났다. 이지은은 결혼했다. 물론 태우와. 조용한 시기였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은 봤다. SNS에 올라온 하객들의 스토리. 이지은의 드레스, 태우의 미소, 민석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 나는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취하지 않으려 애썼다. 취하면 울 것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잃어야 하지? 왜 저들은 행복하고 나는 지옥에 있어야 하지? 그 질문이 씨앗이 되었다. 나는 태우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회사 이름, 태우의 직함, 최근 프로젝트, 공시 자료, 뉴스 기사, 직원들의 링크드인. 그러다 발견했다. 태우가 담당한 펀드. 수상한 거래 내역. 주식 매매 시점이 너무 절묘했다. 내부 정보로 거래한 흔적.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모았다. 스크린샷, PDF, 뉴스 클리핑. 파일 이름을 날짜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지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그녀의 과거. 대학 동아리, 이전 직장, SNS 아카이브. 별것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그녀가 이전 회사에서 나간 이유.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나는 전 직장 동료를 찾아봤다. 어렵지 않았다. 페이스북에서 찾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씨와 함께 일하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답장은 늦게 왔다. 그 여자. 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 사람은 한참 후에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만뒀어요. 상사랑 잤대요. 승진하려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노트를 샀다. 검은 표지의 두꺼운 노트. 거기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날짜, 내용, 출처. 감정은 적지 않았다. 감정은 방해가 됐다. 그 무렵 나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얼굴이 변해 있었다. 눈이 푹 꺼지고 입꼬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웃는 법을 잊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될 테니까. 4년째 되던 해, 결정적인 일이 생겼다. 민석이를 면회하러 갔을 때 아이가 말했다. 지은 엄마가 아기를 가졌대.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래. 축하해야겠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베개를 물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급하게 하지 않았다. 천천히, 치밀하게. 먼저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프로톤 메일, 익명.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영어 단어. 그 계정으로 태우의 회사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강태우 상무의 펀드 거래 내역에 의문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가능성.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단지 질문만. 반응이 왔다. 몇몇은 무시했지만 한 명이 답했다. 누구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게시판에 힌트를 올렸다. 동시에 이지은에게도 접근했다. 직접은 아니었다. 가짜 계정으로 인스타 DM. 지은 씨,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셨죠? 그때 상사와 메시지는 보내고 바로 차단. 씨앗을 뿌렸다. 물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랄 터였다. 태우는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을 거다. 회사에서 이상한 눈초리, 동료들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 나는 계속 관찰했다. 태우의 SNS, 이지은의 SNS, 회사 관련 뉴스. 그러다 태우가 나를 찾아왔다. 4년 만에 처음. 면회소가 아닌 내 원룸 앞이었다. 초인종을 누른 시간은 밤 11시. 문 열자 태우가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수진아, 얘기 좀 하자. 나는 문을 살짝만 열고 말했다. 무슨 일? 그는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막았다. 여기서 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내부자 거래라느니. 너 뭔지 알아?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왜? 그는 나를 뚫어지게 봤다. 수진아, 민석이 생각해서라도 이상한 짓 하지 마.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나 잘해. 그가 돌아간 후
나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감정.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첫 반응 확인. 예상대로. 그리고 처음으로 잠을 깊이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태우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다. 형식적이었지만 태우의 펀드는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돈이 많으니 가능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지은이 임신 초기라 예민했다. 내가 보낸 DM을 태우에게 보여줬을 거다. 태우는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을 테고 이지은은 방어했을 테고. 신뢰의 금이 갔다. 나는 그 틈을 벌렸다. 이번엔 태우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강태우 상무의 과거 거래 내역, 증거 있습니다. 진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블러핑만으로도 충분했다. 상사는 태우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화가 나 있었다. 수진아, 그만해. 이게 다 너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민석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이상한 짓 한다고. 나는 웃었다. 말해봐. 아이가 믿을까?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태우가 정말 민석이에게 말했다면? 아이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날 밤 나는 계획을 멈출까 고민했다.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대신 더 치밀해졌다. 나는 이전에 연락했던 이지은의 옛 동료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자는 술김에 모든 걸 털어놨다. 이지은이 상사와 잔대가로 승진했다는 것, 그 후 상사가 좌천됐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녹음했다. 얼굴은 안 보이게 목소리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태우의 거래 날짜, 종목, 금액. 출처는 내부자라고만. 태우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 언론에 소문이 났다. 주식 커뮤니티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이지은은 유산 위기라고 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나는 민석이를 만났다. 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아빠가 요즘 화가 많아. 나는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차가웠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변했다는 걸? 예전의 나는 아니라는 걸? 태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식 조사가 들어왔다. 태우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을 썼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그의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누군가 내부에서 제보했다.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씨앗이 자란 결과였다. 회사에서 해임됐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집안도 무너졌다. 이지은은 유산했다. 태우를 원망했다. 과거가 드러났다. 싸움이 잦아졌다. 이지은은 집을 나갔다. 친정으로. 민석이는 혼란스러워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인가 봐라고 했다. 아이는 울었다.
나는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태우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가정 불화, 아이의 심리 상태. 태우는 항변했다. 나를 미친 여자라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판사는 아이의 의견을 물었다. 민석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랑 있고 싶어요. 양육권이 나에게 돌아왔다. 태우는 모든 걸 잃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회사 주식은 폭락. 이지은은 완전히 떠났다. 나는 민석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곳. 우민석이는 처음엔 낯설어했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태우는 한 번 전화했다. 마지막. 수진아,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태우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승리했다. 모든 걸 되찾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거울을 본다. 내 눈빛이 낯설다. 차갑고 텅 비어 있다. 민석이가 잠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 모든 게 끝났다. 태우는 파괴됐다. 이지은도. 그들의 행복은 제가 되었다. 민석이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학교도 잘 다닌다. 웃기도 한다. 나는 모든 걸 되찾았다.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을 꾼다. 예전의 나를. 웃던 나를. 태우를 사랑하던 나를. 민석이를 안고 노래 부르던 나를. 그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텅 비어 있다. 승리한 사람의 가슴은 이렇게 차가운 걸까? 나는 민석이 방을 살짝 열어본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다. 작은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는다. 그리고 혼자 묻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끝이었을까?